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지막지하게 재밌는 반전 사이다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0대 평범한 여자예요. 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파란만장 자체인데요. 살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고 살아봐서 심장에 굳은 살이 배긴 것 같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매우 큰 사건은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무섭거나 끔찍한 일은 아니에요. 주변 지인들에게 넋두리 하듯이 떠들었는데 다들 재밌다고 깔깔 웃으셨답니다. 그럼 제 파란만장한 삶이 깃든 초대박 액션 코미디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시작되는 시기가 대충 5살 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그 시절에 저를 아주 예뻐하고 사랑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였죠. 떡 벌어진 어깨에 돌덩이 같은 몸을 자랑하셨는데 제가 늘 아빠의 목마를 타고 놀던 기억이 선하답니다. 하시던 일도 엄청 멋있는 경호원이셨죠. 7살 때까지는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커가는데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데다 인상이 그닥 좋지 않아 새엄마 근처에 가기도 싫었죠. 하지만 아빠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미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될 식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새엄마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새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엄마 없는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공주님들이 입는 꽃이 그려진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겨주거나 양갈래로 예쁘게 따아서 깨끗한 신발을 신겨서 학교에 보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엄마들이 오셔야 하는 날은 무조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노력을 보여준 새엄마에게 어느 날부터 엄마라는 호칭을 쓰게 되었고 진짜 저의 엄마로 여기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답니다. 10살 때까지 아빠와 새엄마 밑에서 아주 행복하고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제 인생에 쓰나미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항상 1번인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어젯밤에 안 들어온 거야? 니네 아빠 멀리 떠났다. 돈 벌러 갔으니까 찾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났다니.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조그만 년이 말만 더럽게 많네. 야, 너 앞으로 나한테 깍듯하게 존댓말 써. 이게 오냐오냐니까 내가 친구인지 아나? 엄마 왜 그래요? 무서워요. 제가 겁에 질려 벌벌 떨자 새엄마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젠장을. 이 조그만한 년을 갖다 버려야 할까 키워야 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에휴, 아직 이 집 명의가 내 것이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나? 엄마의 말투와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보니 그동안 아빠와 저에게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오면 새엄마한테 속았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말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진짜 돈을 벌러 멀리 떠났는지 아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학교에 다녀와 창문을 열어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울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새엄마가 유일한 가족이고 보호자이니 시키는 대로 하고 지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타락을 시작하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면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들과 원으로 앉아 담요 위에 빨간 화투패를 내리치며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했답니다. 야, 쪼매난 년아, 가서 담배 6갑 사와라. 그리고 소주도 5병 사오고, 그리고 잔돈 정확하게 거슬러 와라. 삥땅이라도 쳤다간 확. 알지? 네, 알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나마 새엄마가 화투를 쳐서 돈을 따는 날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는데 반대로 돈을 잃으면 화풀이를 저에게 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어요. 새엄마는 저에게 화풀이하는 도구가 몇 개 있었는데 아동용 야구 방망이와 머리빗, 효자손, 페트병 등등 종류를 따지지 않고 매질하는 데 쓰셨어요. 얼마나 많은 날을 맞으면서 보냈던지 항상 몸 여기저기에 새까맣고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1년 정도 보내자 새엄마는 도박을 더 이상 집에서 하지 않고 다른 어딘가로 가서 하셨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는 게 어찌나 다행스럽게 느껴졌던지 새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길 바랐답니다. 그런데 어렸던 제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엄마를 기다렸어요. 집에 한번 들어오시면 술 냄새만 풀풀 풍기다가 저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쥐어주고 떠나셨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쌀을 소량 사서 고사리 손으로 밥도 짓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해물 구워서 끼니를 때웠어요. 새엄마는 한번 나가면 3개월 정도 지나서 오셨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야, 쪼매난 년. 집에 불이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아마도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전기랑 수도가 끊긴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10만 원 주고 갔잖아. 그 돈으로 관리비를 내면 됐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느냐? 엄마가 주신 돈은 진작에 다 썼어요. 마트에서 라면이랑 반찬거리를 사면서 3개월 동안 썼다고요. 이 기집애가 아주 사치스럽네. 나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다행이었는데 넌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내가 돈 줄 테니까 관리비 내고 와라. 그리고 소주랑 마른 오징어도 사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에휴, 저 애물단지. 남편 새끼가 끝까지 아파트를 내 명의로 안 넘겨줘서 억지로 보고 사네. 에휴, 갖다 버릴 수 없어 진절머리가 난다. 야, 뭐해? 빨리 안 나가? 시간 5분 준다. 늦으면 1초에 한 대씩 맞을 줄 알아. 새엄마의 말에 발에 불이 나도록 빨리 달려가서 심부름을 했네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암울하고 힘들게 보냈고 중학교에 올라가자 저도 머리가 커서 새엄마에게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방치와 괴롭힘 증거를 모아 학교 담임선생님께 알렸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경찰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9살 때부터 13살까지 제가 매를 맞고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들과 저의 증언으로 새엄마를 감옥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나중엔 새엄마가 감옥에서 벌을 받고 나와도 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저를 돌봐줄 가족들을 형사들이 찾아봤는데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게 되었답니다. 형사들은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아빠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집에 돌아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을 뿐 언제라고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아빠가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는 걸 말이죠. 이렇게 온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살던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거기 말고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새엄마가 감옥으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와 집 문서를 보여주더군요. 아빠가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줬다며 앞으로는 제가 집주인이니 이사를 하고 싶거나 돈이 필요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변호사인 자기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 당장 집을 팔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낼 집은 작은 방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원룸을 구해달라고 했죠. 아빠의 변호사님은 일주일 만에 제 부탁대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언제쯤 나오시나요? 지금 아저씨가 애쓰고 있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리렴. 하나같이 어른들은 아빠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언제 나오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건지 말을 심하게 아끼더라고요. 어쨌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통장에 돈을 채우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걱정할 거 없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죠. 학창시절은 비교적 명랑하고 쾌활하게 잘 지내서 만족하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남들 다 아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경기도 인근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는 원룸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똑같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했네요. 졸업 후에는 20 중반까지 대기업을 목표로 스펙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 대학 졸업장 가지고는 작은 회사에도 들어가는 게 어려웠죠. 각종 컴퓨터 자격증과 토익과 토플 점수를 높게 받게 되었을 때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손가락 꼽히는 회사에는 떨어졌지만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큰 회사에 합격을 해서 과분한 연봉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네요. 그제야 인생에 많은 걸 이룬 것 같아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나긴 했지만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아빠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웃는 얼굴로 마주할 날을 기다리며 다른 행복을 찾기로 했답니다. 평범치 못한 가정 환경을 겪긴 했지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저를 사랑해줄 인연이 오길 기다렸죠. 그동안 남자를 3번 사귀어 봤는데 결혼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연은 회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입사 4년차가 되자 새로운 팀장이 있었어요. 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7년가량 일을 하다가 경력직으로 들어왔답니다. 일하는 능력이 우수한 건 물론이고 직원들 통틀어서 가장 성실하고 성격도 아주 좋았어요. 때문에 여직원들 사이에서 팀장님을 서로 꼬시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정말 여자들이 줄을 서는 남자가 있다면 그게 팀장이었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만 그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고백할 만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짝사랑이겠니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팀장들의 부서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여자들이 줄을 서는 그 팀장님이 저희 팀으로 오셨답니다. 매일 가까운 자리에서 일을 해보니 좋아하는 마음은 더 커졌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고 부하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매번 가슴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김수진 대리, 오늘 저녁에 한두 시간만 나랑 야근하면 안 될까요? 능력자가 필요한데 수진 대리가 제격인 것 같아서요. 네? 그럴게요. 야근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대신 내가 맛있는 밥 사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야근을 한다고 하니 여직원들이 다들 제가 부럽다고 난리였답니다. 동료들은 팀장님과 단둘이 일한다면 이틀 밤도 세울 수 있다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아무튼 팀장님과 처음 야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일만 했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동료 몇몇은 팀장님이 저에게 마음이 있어서 야근을 남긴 거다라며 호들갑을 떨어 저도 혹시나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한 채 일을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우리 단둘이 처음 먹는 밥이네요. 이거 아주 영광입니다, 수진 대리님.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인기남 팀장님. 팀장님도 본인이 인기 많은 거 알고 있으시죠? 대충 알고 있어요. 저도 귀가 있어서 다 듣고 다닌답니다. 즐기고 계시는구나. 그래요. 실컷 인기남으로 지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꼬셔서 사귀세요. 그러려고 수진 대리님을 야근하라고 남긴 건데요. 어떻게 제 속을 다 알았죠? 지금 우리 둘이 같이 밥 먹고 있는 거. 이거 다 제 계획이었어요. 제가 수진 대리님 꼬시려고요. 네? 에헤, 실없는 농담하지 마세요. 팀장님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진작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수진 대리, 우리가 막 첫눈에 반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한 건 아니지만 한 곳에서 일하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난 수진 대리가 매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요. 팀장님은 진심으로 저와 연애를 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고백하더군요. 그 순간 어찌나 떨리던지 듣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지 않아도
얼굴과 목이 새빨개진 게 느껴졌죠. 진심이세요? 나랑 연애하고 싶다는 게? 네, 그렇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믿으시겠어요. 수진 대리가 날 엄청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만나보면 안 될까요? 지금 바로 대답하라는 거 아니니까 긴장 풀어요. 그리고 거절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고백하면 되니까. 저는 너무 좋았지만 바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식사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저에게 야근을 하자고 했고 저녁을 먹으며 똑같은 고백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 마음을 숨기고 도망치는 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이후 회사의 소문이 쫙 퍼져서 여직원들에게 주적이 되어버렸답니다. 잘생기고 키 큰 능력남이 왜 평범한 저를 만나느냐며 뒷담화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회사 안과 밖에서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피웠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와 연애를 했더니 어릴 적 겪었던 애정결핍과 수모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서 이 남자는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사귄 지 1년 만에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한번 던져보는 말인지 진짜로 저를 깊이 사랑하는지 헷갈려서 언제까지 프로포즈를 계속하나 거절을 해봤는데 매일 제 얼굴만 보면 여보 여보 거리면서 결혼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연애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둘 다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아빠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인지 말해주었어요. 숨기고 결혼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답니다. 아버님은 감옥에 가셨고 친엄마는 수진이 네가 태어나고 얼마 뒤 돌아가셨고 새엄마는 못살게 굴고 괴롭힌 벌로 감옥에 갔다. 여기서 수진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빠와 새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게 아무렇지 않냐고. 아무렇지 않기는. 네가 힘들게 살아온 걸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거 말고는 문제가 될 건 없어. 수진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너와 내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만 보라고. 그이는 제가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위로를 했지 부모님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고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그이의 말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 시댁의 며느리감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치, 빨리 결혼하겠다 해서 미스 코리아라도 데리고 오는 줄 알았네. 그러게 그냥 평범하시네. 뭐 다른 매력이 있나 보지. 돈이 많거나. 어서 와. 이름이 수진이랬지? 내가 말 놓는 거 불만은 없겠지?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그렇다고 자네랑 내 아들이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안 돼. 내 아들은 최고로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그리로 간 거니까. 네, 잘 알죠. 오빠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외모도 훤칠하고 멋지다는 것도 알고요. 안다니 다행이네. 그럼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멀리 해외에 계세요.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기 힘드신 상황이라네요. 뭐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한국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 에이,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만 괜찮은 여자면 된 거 아니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어떤 집안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랑 사돈 맺을 급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엄마도 참, 누가 들으면 우리가 대단한 집안인 줄 알겠어요. 이 녀석이 엄마가 하는 말에 왜 자꾸 토를 달지? 그이는 시댁 식구들이 못 듣게끔 귓속말을 하더군요. 제 부모님이 감옥에 있다는 걸 알리면 결혼을 허락받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거짓말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전과자 부모의 딸에게 아들을 줄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이가 방어해 주는 대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많이 내셨는데 반대를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싫은 소리를 잔뜩 늘어놓고는 결혼 자금은 한 푼도 없으니 저희 둘이 알아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과 시댁에서 나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왜 허락해 주신 거야? 날 엄청 못마땅하게 보신 것 같던데. 수진아, 사실은 나도 비밀이 하나 있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새엄마야. 동생도 배다른 형제고 이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게 됐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센 비밀을 말하는 바람에 말하는 걸 잊어버렸어. 아, 새어머니셨구나. 그럼 몇 년 전까지는 친엄마인 줄 알았던 거야? 내가 2살 때 재혼을 하셨다더라. 나도 수진이 너만큼은 아니지만 동생하고 차별을 심하게 당하면서 컸어. 그땐 왜 그러셨을까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뒤늦게 진실을 알려줘서 이해가 됐지. 그이도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어떻게 자라왔는지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공통점을 알게 되면서 남편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어머니의 말대로 알아서 준비했어요. 그이와 둘이 지낼 작은 빌라에 전세를 얻었고 혼수는 할인 매장을 돌며 아주 저렴하게 마련했죠. 결혼식장도 작은 곳을 골라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초대해서 비교적 조용하게 예식을 올렸네요. 신혼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깨가 쏟아진다는 표현이 뭔지 그이와 맨날 뜨겁고 달콤하게 보냈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신혼을 2년 정도 보내고 아이를 낳자고 계획했어요. 둘 다 자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당장은 둘 다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어 돈을 더 벌어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이세를 갖기로 한 거죠. 한편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시간을 보내고 가셨습니다.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다. 너희 집 텔레비전이 너무 크고 좋아서 좀 놀려고 왔지.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냐? 혹시 내가 온 게 불만인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지. 며느리가 주는 밥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먹었을 리가 있겠니? 어여, 따순 밥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라.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은 남편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이가 아무리 연락을 하고 오셔라, 웬만하면 평일에는 오시지 마시라 하며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머님은 당신이 심심하시면 아무 때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다녀가시기만 하면 꼭 물건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결혼식 이후에 한 번도 차지 않고 아끼고 있던 목걸이가 없어지면서 시작되었죠. 남편이 제 몸에 비싼 걸 두르게 해주고 싶다며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그 비싼 게 발이 달렸는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목걸이가 없어진 사실을 말했다간 그이가 실망하고 괜히 시어머니를 의심해 모자 사이가 깨질까봐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선물 받았던 가방, 수입 화장품, 머플러 등등 값이 좀 나가는 물건이 계속해서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가져갔다는 걸 알지만 증거가 없었으니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이가 방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옷장을 뒤지고 있어서 뭐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뭐 찾아? 시계가 안 보이네. 아버지가 나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사주셨던 명품 시계인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이게 발이 달렸을 리 없는데 이상하단 말이지. 오빠 물건도 없어진 거야? 사실 내 물건도 여러 개 없어졌어. 그제야 저는 확신이 들어서 다이아 목걸이와 비싼 물건이 사라진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셨다 가면 사라진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져갔나 보네. 그런데 왜 그랬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버지 유산도 절반 받으셨고
내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말이야. 알겠어. 그럼 다음에 본가에 가서 몰래 우리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자. 증거가 있어야 조용히 말씀을 드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 가게 되어 남편과 둘이 시댁 식구들 몰래 방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다 열어보고 장롱 안을 열어 저희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죠. 하지만 저희 물건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은 데다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시어머니께 욕을 먹었어요. 니들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방을 뒤지고 지랄이냐고? 아니에요. 그냥 제 시계를 여기에 두고 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엄마도 아시죠? 아버지가 저 입사 선물로 사주신 롤렉스 시계요. 뭐? 그 차 한 대 값 하는 시계 말하는 거냐? 넌 그 귀한 걸 잃어버린 거야? 칠치치 못한 놈. 그런데 그걸 왜 내 방에서 찾는 거야? 설마 내가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거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집에 흘린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이 멍청한 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니들 집에 가. 저희는 시댁을 뒤져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동시에 집에 도둑이 들고 있을지 모른다며 거실과 방에 모두 달아놓았죠. 그 이의 결정에 저는 조용히 따르기만 했네요.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뒤집고 온 이후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한 달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텔레비전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 혼자 놀기 좋다고 하셨는데 실증이 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로 신혼집에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CCTV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통의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나타났답니다. 그건 평생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우리 공주,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이 순간을 수천 번 상상해왔는데 이상하게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출소한 거야? 범죄를 저지르고 22년 만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나타나면 내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달려가 안길 줄 알았어? 미안하다. 아빠가 부끄럽지? 그래도 아빠를 받아주면 안 될까? 부모 자식 간에 받아주고 말고가 어딨어. 한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잖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향해 달려가 넓은 가슴에 쏙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22년의 눈물을 그날 모두 흘렸답니다. 그리곤 아빠를 신혼집으로 모셔가서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이는 전과자인 아빠를 편견 없이 대해주었고 아빠는 남편에게 당신의 딸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빠는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고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설명하셨답니다. 경호원이었던 아빠는 어느 기업의 대표를 장기간 경호하셨다고 해요. 그분은 정직하고 강직한 분이셨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멋진 분이셨대요. 그런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시골의 땅에 재개발을 들어오려고 업자들이 합의를 여러 번 시도했답니다. 대표님은 고향의 땅과 사람들을 지키려고 땅을 팔지 않았답니다. 업자들 중 조폭들이 연계된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같이 협박하는 바람에 아빠를 고용한 거였죠. 그래서 아빠는 그 대표님을 매일 무사히 경호했는데 어느 날 조폭의 부하 하나가 대표님을 해치려고 나타났답니다. 이에 아빠는 온몸으로 막아냈는데 조폭의 급소를 잘못 공격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다네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와 치사죄를 인정해서 실형을 살게 했답니다. 아빠 때문에 살아남은 대표님은 겁에 질려서 시골의 땅을 업자들에게 팔아버리고 이민을 떠났대요. 그분이 도와줬더라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빽이 하나도 없던 아빠는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답니다. 잠깐, 10년을 받았는데 왜 22년 만에 나타난 거야? 사람을 해친 전과자 아빠가 네 곁에 있으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어. 사람들은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판단하잖아. 내가 네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아서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바로 서지 않았어. 그래서 그동안 혼자 공장에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일만 해왔다. 그렇게 혼자 늙어 죽을 때까지 살려고 했는데 수진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널 찾아왔다. 아빠 바보야?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아빠가 없어서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고. 매일 베란다를 보면서 혹시 아빠가 날 찾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린 날이 수천일이란 말이야. 미안하다. 여러모로 면목이 없었고 감옥에서 지내며 성격이 달라졌어. 판단력도 흐려지고 무서운 게 너무 많아졌단다. 수진아, 이거 받아라. 아빠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거절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 비밀번호는 통장 앞장에 적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쓰도록 해. 아빠는 감옥에서 나와 12년 동안 공장에서 번 돈이 든 통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아빠의 보금자리를 찾는 데 쓰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돈을 받지 않으면 12년의 세월을 후회만 하고 살 것 같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빠가 애원하듯 부탁을 하셔서 일단 받아두기로 했답니다. 아빠, 그럼 감사하게 받을게. 대신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뭐라 하면 안 돼? 나중에 아빠를 위해 집을 사드릴 마음을 먹고 통장을 받았네요.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문 아빠는 다시 공장에 일하러 가야 한다며 떠나셨습니다. 다행히 일하시는 곳이 신혼집과 많이 멀지 않아서 앞으로 자주 보기로 했죠. 잃어버렸던 아빠를 다시 찾게 되자 어찌나 행복하고 좋던지 지난 힘든 과거를 보상받은 기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아빠가 일하시는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기숙사라는 곳을 들여다봤더니 여인숙보다 못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이는 빠른 시일 내로 집을 마련해드리자고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아빠가 머물 곳을 찾아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빠 집을 해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니?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을 팔아서 아버님 돈을 보태서 주택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오빠, 진심이야? 아빠를 모시고 살겠다는 게 정말이야? 그래. 그리고 하시고 있는 공장 일도 그만두시게 하는 게 좋겠어. 연세도 있으신데 안 좋은 공기 마셔가며 일하시는 게 마음에 걸리네. 그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아빠를 더 많이 걱정해주는 데다 같이 살 생각까지 해주는 걸 보니 제가 배우자를 정말 잘 뒀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그래서 저희는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답니다. 수십 군데 집을 구경하다가 2달 만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이사 가는데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모셔갈 생각이었죠. 아빠한테 이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주신 통장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명 안방 침대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오빠, 통장이 사라졌어. 뭐? 그동안 없어지는 물건이 없더니 어제 엄마 왔었나? 글쎄, 오빠나 나나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들어왔잖아. 집에 누가 온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CCTV 달아놨잖아. 이거로 찾아보면 되지. 저는 제발 시어머니가 한 짓이 아니길 빌며 남편과 녹화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통장을 훔쳐간 건 시어머니가 맞았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여기저기 뒤적거리시다가 침대 서랍까지 열어보시고는 통장을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빨리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그이는 제게 사과를 하며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의 말을 전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제 말해서 오는 것인지
도둑이 제발 저려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낄낄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옆에는 시동생도 있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왔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딱 맞춰서 했네. 오늘 우리 파티하자. 네 동생이 사짜랑 결혼하기로 했단다. 의사 말이야. 형수, 나 결혼합니다.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흐드러지게 마셔봅시다. 두 모자는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며 뻔뻔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돈을 가져가서 어디다 쓰려는지 안 봐도 훤했죠. 그리고 분노한 남편이 두 모자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엄마! 침대 서랍에 있던 통장 가져가셨죠?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CCTV 달려 있어서 증거가 다 있으니까. 여태껏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하나씩 훔쳐가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나 봐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손을 대요. 당장 내놔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보는 사람이 하여금 황당할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야? 난 또 별일이라도 생겨서 이러는 줄 알았네. 야, 네 동생이 의사한테 장가가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느냐? 어차피 너도 동생 결혼식에 한몫 줄 생각이었잖아. 네가 주나 내가 미리 땡겨서 가져가나 뭐가 다르니? 그리고 물건 몇 개 집어간 거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다. 엄마가 급전이 필요해서 잠깐 전당포에 맡겼다고. 나중에 찾아서 줄 테니까 추접스럽게 굴지 마라. 에이 젠장! 먹 같아서 엄마 아들 안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동생 놈만 챙기더니 다 커서서도 이지랄이네? 친엄마가 아니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당장 통장 가져와! 이 호로 자식 보소. 지금 저를 키워준 애미한테 쌍욕을 한 거냐? 이 돼지 똥간에 묻어버릴 상놈의 자식아! 형,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내가 의사랑 결혼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잠깐 빌린 거야. 나중에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흥분하지 마. 이봐요 형수. 형수 돈을 가져간 건 미안하지만 우리 형이랑 결혼해서 잘 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통장은 절대 못 줘요. 우리 아빠가 개고생해서 번 돈이라고요. 우리 아빠 집을 구할 돈이니까 당장 돌려줘요. 저까지 분노했더니 시어머니가 피식 비웃더군요. 정말이지 악마의 미소가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시어머니의 웃음이라고 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 니들 둘 다 나를 잡아먹고 싶은가 본데 이미 게임 끝났어. 난 그 돈 절대로 못 줘. 꼬우면 고수를 해. 아, 친족 간의 절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포기하는 게 나을 거다. 얘 현준아, 우리 그냥 가자. 잡것들이 지랄났으니 우리끼리 파티를 하자고. 그러지 뭐. 엄마, 이 인간들이랑은 그냥 연을 끊어버려. 이제 뜯어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이것들은 속 좀 탈 거다. 우리 간다. 이 배은망득한 것들아. 뒤를 돌아 나가려는 두 모자를 잡으려고 남편이 뛰어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자 아빠가 등장하셨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이 산만한 노친네는 누구야? 이봐, 놀랐잖아.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 들었는데 사돈이신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준 통장을 훔쳐가셨다고. 이보세요 사돈. 조용히 통장만 넘겨주고 나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야, 이 건달 같은 태도는? 해외에서 일하러 간 게 구라였구만. 어디서 삥이나 뜯고 다니는 건달놈의 새끼가 분명하네. 야, 이 새끼야. 다 들었으면 당신도 알겠네. 친족 간의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난 죄가 없으니까 저리 비켜. 시모가 두 손으로 아빠를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씩 웃으시며 계속해보라는 듯이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다. 시수까지 힘을 더해 밀어봤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러는 거 협박죄, 불안감 조성죄 뭐 이런 거야. 당장 비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사돈, 제 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해외에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사람 하나 보내버리고
깜빵에서 썩다가 나왔어요. 뭐라고? 치, 누가 그딴 구라에 속을 줄 알아? 믿지 마세요. 오늘 사돈과 사돈 총각을 저승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감옥에 갈 생각이니까. 내가 편하게 보내주진 않을 거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선물해 드리겠수. 아빠의 두툼한 양손이 시모와 시동생의 이마를 밀었더니 베란다까지 날아갔습니다. 뭐야 이거? 저 괴물 뭐야? 엄마, 아무래도 허풍 떠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장사야.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를 어떻게 하진 못할 거다. 지금 112에 신고해야겠다. 그러자 아빠가 순간이동이라도 했는지 시모 앞으로 뛰어올라 핸드폰을 발로 밟아버리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진이하고 사위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아빠는 이것들 보내버리고 깜빵에 말뚝 박으련다. 잠시였지만 고마웠다. 아빠는 저희를 향해 윙크를 했어요. 시모자에게 겁을 주려는 걸 알리는 신호였죠. 저희 부부는 한쪽에 서서 구경하기로 했답니다. 그 순간 시동생이 반격하려고 벌떡 일어나 아빠 얼굴에 주먹을 던져봤지만 아빠의 주먹이 더 빨라서 쌍코피를 터뜨리며 벽에 부닥쳤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그냥 통장을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진짜 여기서 초상 치르게 생겼다고. 약해 빠진 소리 마라. 어이 멧돼지 새끼야. 너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 들어봤느냐? 이 옥순이 간다. 시어머니는 슈퍼맨처럼 팔을 뻗으며 아빠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에 아빠는 옆으로 살짝 비켜서 시어머니의 등을 살짝 밀었더니 중심을 잃고 냉장고로 달려가더니 스스로 면상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스르륵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이빨 몇 개가 털렸어요. 엄마, 괜찮아? 이봐요. 사돈어른, 통장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저기 엄마 핸드백에 들어있어요. 도장이랑 다 있으니까 꺼내가세요. 그리고 우리 그만 보내줘요. 아빠는 차인표처럼 검지손가락을 들어 흔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리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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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랄라. 이봐,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오늘 너희 모자 초상 치르고 교도소에 말뚝을 박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한 모습 그만 보이고 어서 일어나 덤벼. 살 방법은 네가 날 쓰러뜨리고 나가는 길밖에 없어. 젠장, 에란 모르겠다. 멧돼지 새끼, 이옥순 아들 김현준이 간다. 시동생은 뭘 가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어서자마자 아빠가 쌍방울을 잡았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네가 이것만 없었으면 의사랑 결혼할 일도 없었고, 그럼 내가 딸에게 준 통장을 네 엄마가 훔쳐가지 않았을 거야. 그럼 문재인 자네의 쌍방울을 터뜨려 주겠네. 안 돼요. 거긴 안 돼. 사돈어른, 달라는 거 다 준다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고? 수진아, 어떻게 할까? 네가 결정해라. 제가 신호를 줄 테니까 터뜨려. 아빠, 준비하고 빠개요. 안 돼. 나 고자가 되기 싫어. 직업도 집안도 변변찮은 내가 이거 하나로 의사 꼬셔서 장가를 가게 됐는데 절대 안 돼. 어르신 살려주세요. 제발 노염 푸시고 용서하세요. 네. 이제 살짝 누르기만 하면 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네 엄마한테 빨리 와서 빌라고 해라. 내 딸 내 사위 앞으로 와서 내 발로 기어가라 해. 시동생이 다급하게 이빨 빠져 기절해 있는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더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네 발로 기어서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쪼진 아버님, 기어서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수진이랑 4호 가랑이로 들어가시오.
지금부터 동대문을 열어라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랑이를 돌면서 잡히면 조상 치르고 아니면 사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면 이놈의 쌍방울은 영영 안녕입니다. 자, 시작! 저희 부부는 얼떨결에 가랑이를 벌리고 노래를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개처럼 기어서 저희 가랑이 사이를 열심히 돌았습니다.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남편, 이봐요. 사돈, 나 통과했어요. 이제, 그래서 놔주고, 우리 내보내줘요. 방금 동대문이 12시였지? 얘들아, 1시부터 11시까지 11절만 하자. 자, 시작!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무사히 저희 가랑이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대문의 시간이 2시부터 11시까지 남아서 표정이 그닥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웅덩이가 생긴 것처럼 많은 땀을 흘리시며 동대문을 열심히 돌고 돌아 11시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다 통과했다져요. 따돈, 따려주세요. 수고했어요. 그럼 사돈 총각 차례로 넘어갈게요. 내가 쌍방울에 손을 놓는 순간 내 발로 기어야 해요. 허튼 짓 하면 쌍방울뿐만 아니라 바나나까지 잃을 테니까. 알았어요. 허튼 짓 안 하고 내 발로 기겠습니다. 이윽고 시모가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았고 시숙이 저희 부부 가랑이 사이를 기며 동대문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잡혔네? 아빠, 어떡하지? 잠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요. 그리 하시오. 대신 다음엔 봐주는 거 없어요. 자, 시작! 시동생은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며 저희 가랑이를 드나들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부러 잡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12시부터 11시까지 12절을 마치고 나자 시모와 시동생은 무릎을 꿇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살았다! 우리 이제 집에 간다! 누가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나? 약속이란 다르잖아요. 애도 너무하시네. 우리한테 굴욕을 심하게 줬으면 그만해요. 아니, 보내줄 건데 집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아까 친족 간의 절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셨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법 공부를 좀 해서 아는데 직접적으로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건 절도가 안 되지만 은행에 맡긴 돈을 훔쳐가면 은행 소유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훔친 도둑년이 되는 거지. 방금 경찰서에 문자를 보냈으니 이리로 올 겁니다. 축하드려요, 사돈. Congratulation.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수진아, 네가 날 고소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봐주렴. 싫어요. 내 남편을 괴롭게 키운 데다 농락을 하셨으니 용서 못 해드립니다. 그냥 벌 받으세요. 그러자 시모자가 제 다리 하나씩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제발 살려줘. 나 감옥에 가기 싫어, 태아가. 형씨, 훔친 건 엄마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경찰 오면 도둑질을 한 게 엄마라고 똑똑히 처리해주세요. 아셨죠? 시동생이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 허를 새끼! 너 장가 보내려고 조율지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려? 왜 그래? 나는 잡혀가면 안 돼. 의사색 씨랑 결혼해야 엄마 옥바라지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처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LA 천둥 새끼야. 두 모자는 경찰이 온지도 모르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제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시어머니를 절도죄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가 만신창이가 된 걸 묻자 저희는 모르쇠로 일관했답니다. 남편이 방금 전 아빠가 응징하는 영상을 삭제해버려서 증거가 없었죠. 두 모자가 아빠를 가리키며 같이 잡아가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자 남편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들, 저희 엄마랑 동생이 어디서 분장을 하고 왔는지 자해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들어와서 신고하면 저희 장인어른을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아무도 두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피의자의 아들인 남편의 말을 믿고 두 모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빠의 말씀대로 은행에 돈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시동생은 직접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아 훈방 조치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감옥에서 지옥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시동생은 세상에서 지옥을 맞게 되었어요. 의사 색시는 당연히 쥐뿔도 없는 시동생을 걷어차버렸답니다. 이래저래 많은 일을 겪은 시동생은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침만 질질 흘리는 바보가 되었죠. 남편은 이런 시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새엄마에게 복수를 하러 찾아갔는데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시무시한 소매치기인 퍽치기들에게 매를 맞다가 숨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이로써 응징할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심한 응징을 해주고 저희는 삶의 터전을 새로 얻었습니다. 아빠와 저희 부부는 전원주택에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만난 것 같다며 매일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기쁜 소식으로 제가 임신을 했답니다.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 가을부터는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두렵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에는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오래 걸렸어도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아서 너무 기쁘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경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충격적인 반전 사이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웃기고 환장할 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